신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하는 얘기에 저 그냥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하고 대답하면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곤 하는데요. 조금만 말을 바꿔서 저 땡땡대학교 대학원에서 지금 박사과정 수료 중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다. 박사과정 마치고 나면 교수를 할 거냐. 절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첫 만남에 갑자기 직업을 물어본다거나 출신 학교를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보며 꽤나 당황하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려고요. 학벌이 높은 사람이 학벌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정말 학벌이라는 게 순순히 노력만 들어간 결과물일까요? 제가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며 겪었던 일들은 그런 질문에 어찌 보면 명확하게 답을 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계기를 통해 저도 끊어내야 할 인연과 거둬야 할 인연을 나눌 수 있었고요. 제가 아까 얘기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해외에서 지낸 시간이 길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학 시절 공부를 하면서 만나신 두 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몇 시간이고 책을 들여다보는 것이 익숙할 정도의 공부벌레였어요. 어렸을 땐 시력이 좋지 않아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생활했었는데 매일 도서관 구석에 앉아 두꺼운 안경을 쓰고 또래들은 관심도 없는 책을 끼고 사는 동양인 공부벌레. 애들이 시비 걸고 놀리기 아주 딱 좋은 존재였죠. 야, 너 왜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한국어 써? 미국에 왔으면 영어를 쓰라고.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김치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난다고 놀리는 거 아니야? 깝치지 말라고. 해외에 나와보니까 사실 인종차별을 하는 외국인 친구들보다 더 무서운 게 한국인 친구들이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해외 나가서 살다 보면 같은 동포끼리 챙겨주고 엄청나게 끈끈하게 지낼 것 같잖아요. 솔직히 제가 일반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경우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학교를 다니던 한인 친구들은 당시에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곧잘 어울리는 절, 자기들 모임에서 배제하기 바쁘고 심지어 따돌리기까지 했죠. 나 진짜 학교 다니기 싫어. 엄마가 집에 있을 땐 분명히 한국어 쓰라고 했잖아. 애들이 그거 보고 왜 한국어 쓰냐고 괴롭혀. 뭐 부모님이라고 안 당하셨겠어요. 같은 동포는 무슨 눈이 벌게져서 사기를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득실한 곳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인교회 다니시다가 교회 사람들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벌써 교회 근처에도 안 간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선 우리만 좀 피곤하고 말겠지 싶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도 똑같은 길을 밟아오고 있다는 걸 보고 그때 한국으로 들어가야겠다 결심을 했나 봐요. 학교 나가기 싫다라는 말이 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다시 학교 나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학교 나가서 새로운 것들 배우는 걸 가장 좋아하던 딸이 갑자기 학교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나름 폭탄 선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간관계에 완전히 지쳐버린 채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미국에서 일도 하고 계시고 공부도 하고 계시던 부모님의 입장에선 완전히 파격적인 선택이셨죠. 솔직히 저 때문에 모든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뭐 귀농? 그거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사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농사 한 번도 제대로 지어본 적 없는데 무슨 수로 그런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동안 우리 세 식구 이렇게 다 같이 시간 보낸 일도 없었고 마침 아빠가 지금 공부하시는 분야가 그쪽이기도 하잖아. 백날 첫날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 직접 흙 냄새 맡아가면서 뭐라도 길러보는 게 더 도움되지 않겠냐고. 아빠도 완전 좋아하시던데. 왜? 민영이 넌 별로니? 우리 왜 옛날에 시골 할머니 집 놀러가는 것 같고 너무 기대되지 않아? 걱정을 왜 했나 싶더라고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저희 부모님께선 이왕 한국에 내려온 거 시골에서 세 식구 단란하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다며 귀농행을 통보하셨습니다. 저야 부모님이랑만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도시에 살든지 뭐 시골에 살든지 그런 건 크게 중요치 않았고요. 그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부모님께서 잘 적응하실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기만 했죠. 그러나 그런 걱정 역시 완벽하게 시골살이에 적응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인지 알게 됐고요. 지영이 왔니?
엄마 지금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데 너도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엄마 좀 도와줘. 오늘 저녁은 저기 텃밭에서 상추 뜯어서 간만에 삼겹살 파티라도 할까?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항상 바빠서 절 잘 돌봐주시지도 못하고 항상 서재에 틀어박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시던 것뿐이었는데 이곳에 내려온 지 딱 2년이 지나니까 멀리서 봐도 농부티가 확연하게 날 정도로 시골살이에 완벽하게 배어들어 있으셨어요. 시골에 내려온 이유는 그동안 널 너무 외롭게 놔둔 것 같아서 미안해서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 남들은 시골에서 공부하다 보면 뒤처지지 않을까. 그래도 학군 생각해서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게 좋지 않냐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내려온 상황이니까요. 가족들과 뭘 함께 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확실히 빠르긴 하네. 여긴 그래도 좀 시골이니까 대학 진학 문제는 좀 덜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 오늘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했었잖아? 너 대학은 어디 생각하고 있냐고 대본에 물어보시더라고. 너 전교 1등이었다며? 야, 엄만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어서 오늘 선생님이랑 통화하면서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너 그런 일 있으면 좀 자랑을 하지. 무슨 자랑을 해. 학교에서 성적표 보여줘도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게 엄만데.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 무슨 지역 균형인가 뭔가 그 전형으로 가면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명문대학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잘 준비해보라고 하시더라고. 엄마는 그래. 사람들이 다 가라고 하는 곳 안 가도 괜찮으니까 네가 제대로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등학교 3년 동안 잘 생각해봐. 알겠지? 친구들이랑 추억도 많이 쌓고. 분명 어렸을 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데 저희 가족 중에 그 아무도 그걸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켰던 사람이 없었던 거였어요. 저희 엄마 얘기를 들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제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셨고요. 세상에 그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자식의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무관심하실 때도 있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학교에서 오는 성적표를 단 한 번도 열어보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한국으로 돌아온 딸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셨고요. 넌 왜 그런 기쁜 소식이 있는데 자랑 한 번을 안 했냐고 오히려 절 타박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인영아,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 꼭 농어촌 전형이라고 해서 학과 선택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지금 네 성적 가지고는 의대도 노려볼 만하거든? 학교장 추천도 보장되어 있고 선생님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솔직히 이쪽 단대는 취업도 그렇고 다른 학과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서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쓰기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래. 아니에요 선생님. 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진행하려고요.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S대학교 농대에 지원하게 됐어요. 다른 학과에 비해서 농대가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면서 차라리 의대 같은 곳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 엄청 말리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현수막 한 장 더 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담임 선생님은 제가 수시로 지원할 학교를 고르자마자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어떻게든지 저희 엄마의 마음을 돌려 설득해 보시려는 생각이었겠죠. 어쩌면 저보다 더 쿨하신 저희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주고 싶지 설득해서 마음 바꾸게 하고 싶은 생각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더 이상 담임 선생님의 눈물겨운 설득을 피할 수 있었죠. 요즘 뭐 대학 들어가면 대학생들 부모님 돈으로 먹고 논다고 그러는데요. 저처럼 대학생활 뽕 뽑아가면서 한 사람 또 있을까 싶어요.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원하는 걸 내 힘으로 선택했다는 기쁨에 내가 선택한 공부를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저에겐 정말 신세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비록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번쩍번쩍 손을 들어대는 통에 같이 수업을 듣던 친구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긴 했지만요. 매일 너무 설레고 재미있기만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있니? 성적이 엄청 좋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진로는 생각해봤어? 공부 쪽으로 소질 있는 것 같은데 대학원 공부도 생각해보지 그러니?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좋은 인연들 많이 만났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도 그랬고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도 모두 공부하다 만난 사이거든요.
좀 특이하긴 한데 사실 예비 신랑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났던 것이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나서 당시에 제 전공 선택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저한테 시험이 끝나고 나서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교수 사무실에서 저한테 이쪽 전공을 제대로 공부해 볼 생각이 없냐 하면서 대학원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특별한 인연이 생각보다 꽤나 길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기도 하고 부모님께서도 항상 대학원 진학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냉큼 들어가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한테 붙들려 있다가 나오는 것을 본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너 설마 그 교수님 제자로 들어가기로 한 거냐면서요. 맞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대학원 안 간다고 얘기하고 오라고 절 다 같이 뜯어 말리는 겁니다. 야, 너 저 교수님 수업 못 들어서 그래? 너는 하필이면 연구실을 골라도 저렇게 대학원이 제일 고르면 안 되는 교수님 연구실로 딱 골랐냐? 응? 저 교수님 대학원생들한테 갑질하는 걸로 유명한 교수님이잖아. 별명이 임신중이라잖아. 임신중?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 뭐 임신이라도 하셨어? 나이도 있어 보이던데? 넌 왜 이렇게 한국말을 못 알아듣냐 답답해하던 친구가 그게 아니라 교수님에게 붙게 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별명의 유래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뉴스로 갑질이니 뭐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그걸 보면서 에이 괜한 과장이 아닐까? 실제로 사람한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만 했었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뻑하고 생각이 났다 싶으면 자기 대학원생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먹고 싶다 저거 사와라 하고 시킨대잖아. 나 아는 언니도 그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새벽에 뜬금없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자기 샤인머스켓이 먹고 싶다고 당장 사오라고 그랬대잖아. 난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무슨 괴담인가 싶었다니까. 그리고 그 교수님 자기 제자들 중에서도 등급 매겨놓고 부모님이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좀 산다 하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놓고 걔네한테만 맨날 밥 사주고 뭐하고 한다잖아. 너네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안 했어? 너 그 연구실 들어가자마자 노예 계급 확정인데 뭐하러 네 발로 거길 들어가려고 하냐? 응?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당장 가서 취소하든지 해. 하긴 그 교수 성격상 자기 연구실 안 가고 어디 다른 데 가나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겠지만. 동기가 들려준 얘기 믿겨지세요? 이미 그 교수님은 대학원들 사이에선 아름아름 소문이 꽤나 난 갑질 교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동기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 소문이 안 좋은 쪽으로 퍼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뉴스에 나와도 모자랄 것 같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도 기어이 그 연구실로 들어가게 됐냐고요? 속 터지시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기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전 친구들의 말을 조금 더 깊이 새겨듣지 않았던 걸 처음으로 후회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교수님의 갑질은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거든요. 석사학위를 딸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냥 조금 예민하시고 신경질적이신 분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본격적으로 박사학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의 입김이 중요해지기 때문인지 몰라도 절 포함해서 교수님의 눈치를 살피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이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수족처럼 부리시는 꽤나 가까운 사이로 점 찍어지게 됐어요. 연구실에 있던 대학원들 생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만 차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일찌감치 면허를 따서 운전이 익숙했었고 뭐 비싼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걸 사달라고 하면 절대 안 사주시는 부모님께서 그래도 학교랑 본각 왔다 갔다 하려면 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시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차 한 대를 뽑아주셨거든요.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끌고 다니는 바람에 저 하나밖에 없었던 집이 좀 사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차가 있다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대학원에 들어오고 나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연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박사과정 진행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연구 조교나 학과 조교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곤 하는데
전 운 좋게도 학과 조교로 바로 일을 병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은 연구실에 있는 식구들이 다 같이 점심 회식을 하러 가기로 했던 날입니다. 민영아, 네가 좀 먼저 출발해서 도착하면 가게 들어가지 말고 주차장에 차 대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도착해서 연락할 테니까. 교수님은 저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먼저 출발해서 가게에 들어가지 말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요상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인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그러라고 하시니까 식당에 도착해서 들어가진 않고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점심시간만 되면 붐비는 식당이라 그런지 조금 지나니까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때 교수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가 막히기 짝이 없었죠. 도착했니? 너 차 어느 쪽에 있니? 비상 깜빡이 좀 켜봐, 안 보이니까. 그래 보인다. 뭐 하고 있어? 얼른 차 안 빼고. 조금 늦었으면 정말 자리 없을 뻔했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네 하고 되물으니까 제가 맡아놓은 자리에 본인 차를 대야 되니 차를 빼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께서는 점심시간만 되면 붐비는 가게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일찌감치 저를 보내놓아 주차 자리를 맡아놓게 했던 거죠. 황당했지만 주차장에 차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내 버틸 수도 없어서 결국 그 자리를 빼서 양보했어요. 주차장에 남아있는 자리가 없어 근처를 몇 바퀴를 돌다가 겨우 골목길에 차를 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새 식사까지 다 마치고 저한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점심 식사 시간 다 끝나가는데 이제 들어오면 어떡하냐 되려 짜증을 내더니 짐을 챙겨 일어나 버리시더라고요. 그날 점심은 그렇게 쫄쫄 굶게 됐죠.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사람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이후로 전 교수님의 주차 셔틀이 되어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맡으러 가야 했어요. 민영아, 너 오늘 일찍 퇴근하지 않아? 내가 주소 하나 찍어줄 테니까 거기 우리 아파트거든? 조금만 늦어도 주차 자리 없어가지고 빙빙 돌아야 되니까 우리 동 근처에 가서 차 좀 대놓고 있어. 한 9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락하면 비상 깜빡이 켜놓고.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더라고요. 대학원생 시켜서 자기 퇴근길에 주차 자리 없으니 아파트 주차 자리 좀 맡아두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거의 뉴스에 나와야 할 일 아니에요. 말만 부탁이지 그 뒤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은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선보였지만 교수와 제자라는 그 상하관계에서 누구 하나 나서서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꼴 보기 싫긴 해도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해외 논문도 많이 내고 나름대로 저명한 인사였고 저흰 교수님의 말 한마디에 논문을 통과할 수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힘없는 대학원생이었으니까요. 어머 세상,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쪽 빠졌어? 요즘 공부가 많이 힘든 거야? 그래도 몸 챙겨가면서 해야지. 너 유학 간 이후로 이렇게 살 쭉 내린 거 처음 본다 얘. 오랜만에 본가에 들리니 엄마랑 아빠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너 혼자 다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헬쓱해졌냐면서요. 공부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자기 시종 부리듯 사람을 부려대는 교수님 덕분에 그렇단 얘기를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다들 이러고 산다면서 얼버무리기 바빴죠. 그렇게 교수님의 전담 노예로 지낸 게 거의 1년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해가 바뀌고 대학원과 연구실에 신입생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런 갑질도 자연스럽게 막내들에게 내려가면서 조금은 잠잠해졌고요. 대학원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이 연구실에만 들어오면 다들 왜 몇 달을 못 버티고 관두는지 그제서야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저희 선에서 고쳤어야 했는데 결국 저희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되물림했다는 게 큰 죄책감이 되어 시달리기도 했었죠. 저 역시 계속해서 연구실에 나가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논문을 쓰는 걸 조금 미루고 학과 조교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같이 일을 하던 다른 조교 선생님이 저한테 넌지시 선생님은 남자친구 안 사귀시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논문 쓰고 있는 것도 미뤄두고 있는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냐고 웃으니까 그러지 말고 소개 한 번만 받아보랍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남들 다리 놔주고 중매 서주고 이런 스타일 아닌데요. 저도 지난번에 선배님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알게 된 분인데 성격도 순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요.
저야 오래 사귄 남자친구 있으니까 넌 볼 생각도 전혀 안 하지만 주변에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 물어보는데 선생님 얼굴이 딱 생각나더라니까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요. 원래 우리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앞뒤 꽉꽉 막힌 새님 만날 확률이 높은데 선생님은 주변에 저 같은 동료 두신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 여러 만나고 했었지만 워낙 집에 콕 박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남는 시간은 공부만 하는 재미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만나던 남자친구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 같은 사람은 연애를 하지 말고 차라리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라 그랬거든요. 누굴 만나도 그닥 재미가 없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귀찮고 힘든 연애를 꾸역꾸역 4시간까지 써가면서 하는 걸까 싶어 나이를 조금 먹고 난 이후엔 연애를 하는 것보다 내 인생 사는데 더 힘을 쏟아부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헤어졌던 남자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도 언젠가 살면서 네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이렇게 행동 못할 거라고. 넌 누구를 만나기 싫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내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난 것뿐이라고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연한 소개로 만나게 된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 내가 이 사람 만나려고 여태 누구 안 만나고 살았구나 생각했잖아요. 소개팅 자리에 나온 예비 신랑은 외모도 말투도 생각의 깊이도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딱 제 취향이었습니다. 지금 박사학위 밟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죠? 성희한테 들었어요. 그쪽 분야 연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민영 씨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야겠어요. 이런 주제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대부분 제가 하는 얘기 잘 못 알아들으시던데. 아,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쪽 기술 개발에 초점 두고 있기도 해서요. 제가 전공자 앞에서 주름 잡을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더라고요. 연구실, 집, 도서관만 오가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전 사실 이런 자리 자체에 큰 기대가 없었고 제발 한 번만 소개 좀 받아봐라 등을 떠미는 통에 억지로 나온 자리였지만 예비 신랑과 길지 않은 대화 몇 마디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확 받게 됐어요. 어디 사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냐. 꼭 어디 제가 시장에 팔려나가는 소가 된 것처럼 저를 꼼꼼하게 따지고 재단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비신랑은 제가 연구에 쏟는 열정과 삶의 철학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 같았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이 제 전공 분야와 너무 비슷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 날 진짜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때 확 꽂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 지나가다 봤으면 소개팅이 아니라 무슨 학회 모임인 줄 알 정도로 신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3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다니까요. 조심스럽게 다가온 직원이 카페 마감 얘기를 해서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지. 안 그러면 다음 날까지 아마 신나서 둘이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더라고요. 그건 예비신랑도 마찬가지였는지 최대한 빨리 조만간 볼 수 있겠냐며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애프터 신청까지 포함해서 한두 번 정도 더 만났던 것으로 기억해요. 예비신랑이 성급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저한테 먼저 결혼을 전제로 제대로 만나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대답에 승낙하면서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연애 시작하면 본색을 드러내고 확 바뀌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예비신랑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 사람의 다정함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싶을 정도로 신중하고 다정한 성격이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연애 2년 하면서도 저한테 짜증 한 번 낸 적이 없고요. 식당 가서 음식 나오면 항상 먹기 좋게 잘라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집어먹기 편하게 제 앞자리로 먼저 쓱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태도와 세심한 배려가 저에게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하지 않을까.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이 확신에 가까워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지 답답하게 막혀있던 논문 진행도 조금씩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탈 없이 내 마음 제일 잘 알아주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에요.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연애다 보니까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거니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집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부모님이 유학을 다녀오셨고 귀농을 하셨고
지금 시골에 계시고 이런 얘기들을 구구절절 하는 것도 웃겨서 누가 부모님 뭐 하시냐 물어보시면 그냥 저희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다 하고 말거든요. 예비신랑 역시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쯤 해서 이상함을 슬쩍 느끼기 시작했던 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예비신랑 딱 하나 부족한 점을 꼽아보라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부모님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얘기만요. 두 분 다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대학 교수인지 하다못해 전공은 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 얘기는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머니 얘기는 얼버무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처음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건가 생각도 했었는데 또 어제 뭐 했냐 물어보면 또 가족들이랑 뭘 했네 어쨌네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거 보면 화목한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땐 아니어서 저도 굳이 상대방이 말해주지 않으려는 거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고 본인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말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전 왜 그렇게 예비신랑이 본인 어머니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었는지 알게 됐죠. 지도 교수님의 논문 발표가 있어서 같은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전부 동원되어 발표장에 자리를 메꾸고 있었어요. 남들 다 하는 논문 발표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학생들한테 삿대질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던 교수님. 행사장에 사람들 슬슬 들어가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어깨 감싸고 이따가 발표 끝나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사람 좋은 척을 하더라고요. 입이 쓰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교수님한테 잘 보이자는 생각으로 행사까지 동원되어 앉아있는 학생들이 뭐라고 찍소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관심도 없는 행사장 억지로 자리 채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예약은 거의 제 담당이라서 교수님의 발표 순서가 끝나고 난 후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할 식당을 예약하고 돌아오니까 이미 행사는 끝나 있더라고요. 저 교수님 아들인가 봐. 엄마랑 다르게 아들은 사람 좋게 생겼네. 그래도 발표는 발표라고 꽃다발 사들고 왔나 보지? 아니면 우리한테처럼 자기 아들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꽃다발 하나도 못 받으면 짜치니까 와서 연기하라고. 민영아, 너 왜 그래? 교수님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행사장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꽃다발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교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가족한텐 꽤나 살갑게 구나보다 하고 안 잊고 온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꽃다발을 건네준 교수님의 아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뒤를 도는 순간 그대로 돌이라도 된 것 마냥 뻣뻣하게 몸을 굳혔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 학교에서 진상이라고 소문났던 그 교수님의 아들이 바로 제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시선을 느꼈는지 남자친구도 제 쪽을 쳐다보고 눈이 마주쳤죠. 뜨악하는 표정을 보니 이미 남자친구는 다 알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로 날 속일 수가 있어? 김 교수님 아들이 당신이었다고? 다른 사람한텐 그렇다 쳐도 적어도 나한텐 얘기를 해줬어야지. 당신 다 알고 있었던 거 맞지? 내가 교수님 지도 학생인 거. 뭐 더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봐.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어. 미안해. 미안해 미영아. 너도 연구실에 있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학교에 돌고 있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혹시라도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네가 괜히 편견 갖고 만날까 싶어서 말 못했어. 슬슬 결혼 얘기 나오면서도 나도 말해야지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미안하다. 안 좋은 소문들? 내가 거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게 그냥 안 좋은 소문이다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면 더더욱 못 만나겠어. 난 그런 분 지도 교수로 모시는 것만 해도 이미 지긋지긋해.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시어머니로 모시라고?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냥 우리 헤어져. 여태까지 절 속여왔다는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행사장 밖으로 나가는데 예비신랑이 절 쫓아와서 다급하게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저래요. 제가 괜한 오해를 할까봐 말을 계속 못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그동안 교수님께서 하신 진상짓이 머릿속으로 쫙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나는 이 결혼 죽어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철석같이 좋은 사람이다 믿고 있는 예비신랑 앞에서 이랬네 저랬네 더 뒷담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깔끔하게 결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만 헤어지는 게 좋겠다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예비신랑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떻게 헤어지자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자기는 못 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별 수 있어요. 다 뿌리치고 저도 본가로 내려왔죠. 연락도 없이 본가는 어쩐 일이야? 아, 너 우니? 왜? 뭐가 마음대로 잘 안 돼? 다짜고짜 연락도 없이 본가에 내려가서 엄마 얼굴 보니까 그제서야 눈물이 찔끔 나요. 저라고 뭐 냉혈한이라서 그렇게 헤어지자는 소리를 쉽게 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몇 년을 연애했던 사이인데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마음이 걷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오자마자 눈물 찔찔 흘리는 절 보시더니 엄마가 바로 눈치를 채시고 만나는 사람이랑 뭐 문제 있냐 물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친구보다 먼저 찾아갔던 게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마에게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조언을 구했습니다. 당장 헤어지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실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글쎄 엄마 생각은 좀 다른데. 네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하는 바람에 그 사람도 어디까지가 오해고 어디까지가 사과해야 할 일인지 제대로 생각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물론 너한테 그런 중요한 사실을 속인 건 정말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헤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반성할 시간도 없었잖아. 그 사람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지 말고 너도 후회 안 남게 제대로 얘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응? 이미 헤어진 마당에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고 퉁퉁 부어 터진 눈으로 말하고 방으로 쏙 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시끌시끌한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니까 저희 집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온 예비신랑이 하루 사이에 잔뜩 헬쓱해진 얼굴로 거실에서 저희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얼굴을 몇 번 꼬집어 봤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왜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는데 부모님 다 보시는 앞에서 창피한지도 모르는지 예비신랑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민영아 진짜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잘못해서 사과는 제대로 해야겠다 싶더라고. 그냥 변명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너 보낸 게 너무 미안해서 적어도 사과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왔어. 우리 어머니 피곤한 사람인 거 누구보다 옆에서 같이 지내왔던 내가 제일 잘 알지. 처음 이별을 통보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받아줄 생각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몇 년을 연애했던 사람이니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남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배신감은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섰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부모님께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던 날 사실 조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된 부분 많다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고쳐야지.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이런 진심 어린 다짐을 들었는데도 끝까지 외면하는 건 저로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날 예비신랑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예비신랑 다시 보내놓고 나서 조용히 절 불러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후회만 안 남겠다면 예비신랑한테도 예비시모에게도 한 번은 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요.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지도교수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비시어머니다 생각하고 다시 만나보고 얘기해보는 건 어떻니?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입체적인 법이잖아. 나도 너희 아빠 처음 봤을 때 그랬거든. 앞뒤 꽉꽉 막힌 새님. 저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너희 아빠한테 속으로 한 번 더 기회 안 줬으면 이런 가정 꾸릴 수 있었겠어? 엄마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고 그렇게 전 예비시댁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네 마음이 힘들면 언제든지 관둬도 좋다며 절 응원해 주셨고요. 다시 예비신랑의 집에 첫인사를 가기로 했던 날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예비신랑이 말하던 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떠올리며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솔직히 지도 교수님으로서 몇 년 동안 봐왔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떠올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쉽게 바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물으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교수님, 예비 시어머니는 전에 없는 다정한 척하며 차분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죠. 민영이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와라 하는 환대의 말 뒤에 얹혀있는 그 가벼운 미소가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반면에 아버님께선 또 정말 소탈한 분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을 때마다 나서서 먼저 농담을 하시면서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솔직히 좀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시댁에 시어머니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난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는 게 민영이 넌 줄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잖니? 어쩜 둘이서 그렇게 깜찍하게 날 속일 수가 있어? 뭐 그래도 우리 연구실에 있는 애들 중에서 민영이가 제일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 뭐 며느리 능력 따져 묻는 사람들 본인들이 다 능력 없어 하는 소리다. 난 내 커리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 니들이 내 체면 차려주는 거 원하지도 않으니까 뭐.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하지만 그런 평온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어머님은 점차 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 얘기로 대화 주제가 넘어가게 됐고 무슨 일을 하시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쪽 공부 시작하게 된 게 저희 부모님 덕분이거든요. 원래 이쪽 공부를 꾸준히 하셨어가지고 지금은 귀농해서 농사 지으시면서 연구랑 병행하고 계세요. 뭐 농사? 시골에서 땅 파고 뭐 심고 하는 그런 농사 말하는 거니 너? 제가 대답을 하자마자 순간적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하게 굳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 얘기했나 싶었는데 젓가락을 탁 내려놓은 예비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싶었는데 아니요. 그냥 수준 내비친 거죠. 너 왜 기를 쓰고 내가 교수 자리 올라와 있는 줄 알아? 부모라면 모름지기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거 생각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참나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 처갓집이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집구석이라고? 너희 부모님 학교는 제대로 졸업하셨니? 하긴 내가 무슨 질문을 하는 거야. 정말 농사 짓는 것들이 고등학교나 제대로 졸업했겠니? 아 맞다. 우리 시어머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 그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재산 가지고 줄 세우게 하는 사람이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겠냐고요.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게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탁 하고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이 자리에 저희 부모님께서 계시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꼈을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와 남편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님께 눈짓을 보내며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계속해서 눈치를 줬지만 뭐 그 정도로 눈치 볼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나쁜 짓들 다 하면서 살 수 있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위기로 시작된 자리라도 부모님께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앞에 차려진 밥그릇 국그릇 들고 일어나서 싱크대에 전부 부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른들 앞에서 싸가지 없게 구는 게 딱 네 수준이다 하는 시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예비신랑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랬죠. 니네 엄마 하는 꼬라지가 밥맛 떨어져서 더는 못 먹겠다고요. 야, 니네 엄마 말하는 거 들었지? 뭐? 오해? 편견? 뭐가 오해고 편견인지 모르겠네. 오늘로써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는데 어머님, 아니 교수님, 이 결혼 제가 파토 낼게요. 교수님처럼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랑 사돈 맺으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서요. 학벌 높으면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는 교수님께선 국립대 출신 대학원도 턱걸이로 들어와 신분 세탁하신 거 아니었어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무시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하버드 출신이신데 어디 이런 수준 떨어지는 집안이랑 말이나 섞겠냐고요. 그 순간 어머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뭐 그리 잘났다고 그러는지 그래봤자 시골 농사꾼 딸 아니야? 하버드 출신 부모님이라고 해봐야 농사나 짓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 학벌이 정말 하버드면 내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겠다. 그 말을 듣고 기가 찬 전 예비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바로 문자로 졸업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숨막히는 정적이 몇 분간 흐르고 저희 부모님에게서 학위 증명서 사진이 날아오게 됐죠. 그제서야 예비 시모 얼굴이 새빨개져선 어버버 하더라고요. 뭐하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 학벌이 정말 하버드면 무릎이라도 꿇으시겠다면서요. 왜요? 막상 무릎 꿇으려니까 못하시겠어요? 제가 꿇려드려요? 그래도 창피한 건 아는 모양인지 입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예비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일침을 날려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래봤자 어디 지방대 출신에 아등바등 대학원 들어와서 명문대 나온 행세나 하고 다니는 누구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니까요. 수준 떨어져서 정말. 그러곤 현관으로 향했죠. 뒤에서 예비신랑이 다급하게 따라왔습니다. 민영아, 진짜 미안해. 어머니가 지금 흥분해서 그런 거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응? 난 너 없으면 안 돼. 양심 있으면 잡아라, 응? 니네 엄마 정신 차리게 해서 데려오면 그 사과 받을진 고민 한번 해볼게. 이 꼴까지 다 보여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그러면 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니? 마지막 기회였어. 내가 줄 수 있는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뒤돌아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그 무식한 집구석을 떠나왔습니다. 이별의 슬픔도 아쉬움도 뭐 하나 남지 않고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어대는 그 무식한 교수 뺨이라도 한 대 퍼올리고 왔어야 했나 싶은데 똑같이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말자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연구실에 있는 제 짐을 다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속 시원한 복수를 했다곤 하지만 저에게도 나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휴식보다 더 달콤한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됐어요. 내 복수가 조금 싱거웠나 싶었는지 세상이 나서서 제 복수에 양념을 쳐주고 있더라고요. 며칠 뒤 학교 커뮤니티에 대단하신 지도 교수님의 학력 위조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명 게시글 하나로 시작됐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댓글과 추가 증거를 올리면서 공론화됐죠. 농대 K 교수님이 해외 대학원 졸업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대학원 동문회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졸업생 중에 그런 이름이 없다는 답변 받음. 이거 학력 위조 아님? K 교수 이미 학생들 사이에선 시어머니보다 더한 갑질로 유명세 타고 있는 중 학력 위조까지 제대로 터져서 완전히 날아가길 바라는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음. 남들한테 관심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놔둘 리가 없죠. 남는 게 시간인 대학생들이 다 달려들어 예비시모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뮤니티엔 K 교수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학력 위조 논란 포함해서 그동안 교내에서 일으켰던 문제들이 낱낱이 적혀 올라오게 됐어요. 게시글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순식간에 공론화가 됐고 기자들이 관련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놓고 온 짐이 있어서 연구실에 다시 방문했을 때 보니까 문 앞에 학력 위조 갑질 교수 처벌하라 같은 이본이 달려있는 화환이 질비해 있더라고요. 결국 K 교수 예비시모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게요. 공식적으로 학력 검증 요청이 들어가면서 몇 주 뒤 학력 위조가 사실로 밝혀졌고 갑질에 당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보다 완벽한 복수의 양념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죠. 그렇게 학력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던 분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진짜 학력이 아니었었다니. 제 무덤 제가 판 꼴에 팔짱 끼고 감상했다니까요. 그 후로 예비신랑에게서 긴 장문의 사과 메시지가 여러 번 날아왔습니다.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정말 자기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건 안쓰럽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고한 제 결심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학벌이니 배경이니 그런 걸로 부모님을 깎아내리려던 그 가족간 절대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내내 오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다가 이곳에 사연을 보낼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답장을 해줬네요.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나 무의미한 일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요. 앞으로 내가 선택할 사람은 진심으로 나와 내 가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일 거라고. 그 메시지를 끝으로 지독했던 인연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 홀가분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 거주 중인 30대 임산부랍니다. 지난달까지는 한국에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전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일본인인 혼혈이랍니다. 아버지는 대리를 사위로 외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세요. 물론 초반엔 아버지의 국적 때문에 자리 잡기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쏙 들어갈 정도로 아버지의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제일 잘 하신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를 만난 거고 두 번째가 절 낳은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세요. 전 아버지의 영향으로 늘 집에선 한국어를 사용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전 한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 다니겠다고 결심했고 그 꿈을 이뤘죠.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던 때였어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남편도 함께였죠. 저보다 나이도 많은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그러다 제가 일본인이란 사실을 알고 일본어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꺼려졌죠.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의 남편은 그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알고 난 뒤로 저 역시 열정적으로 일본어를 알려줬어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제가 귀국하면서 끊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가업을 이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전 남편에 대해 까맣게 잊고 살았죠. 하지만 저희가 그냥 그렇게 헤어질 운명은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거래처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전 무언가 우리 둘 사이에 운명의 붉은 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저흰 한국에 있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에 성공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시아버지께서 죽어도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3남 1녀의 장남이었습니다. 위로 하나 있던 누난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했고요. 한국에선 장남이 집안을 이어간다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외동이라 남편이 대리일사위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선 당연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세상에 장남이 집을 두고 어딜 간단 말이야? 거기다 일본 사람이라니. 맏며느리가 일본 사람이란 소문나면 내가 창피해서 동네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닌단 말이냐. 그런 말이 어딨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장남이 무슨 소용이고 맏며느리가 뭐 어떻다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몰라서 물어? 어느 양반 댁에서 장남을 다른 집에 준다는 말이야? 장남이 물건입니까? 주긴 뭘 줘요. 그리고 우리 집에 무슨 양반이라고 거창하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사업으로 다 날려먹었으면서 아직도 양반 타령이세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우리 집이 어떤 곳인지 장남인 네가 더 잘 알만한 놈이 어디다 대고 함부로 입을 놀려?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아버지께서 언제 저를 키우기나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시더니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하셨죠. 저의 첫 시댁 방문은 그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시아버지의 반대는 생각보다 강력했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편에겐 남동생만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 때문인지 동서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절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기분 탓인진 모르지만 동서들 시선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당장 나가라는 호통과 함께 집을 나서는데 동서들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주버님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지만 이 집 문턱 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지 그래요? 여기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런 눈치도 없어요. 반기는 사람 누가 있다고? 미련하게 구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 정도면 민폐라고. 동서들은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깁기야 짜증을 내기도 했죠. 아마 그냥 포기하고 헤어지고 말지 뭐 하는 짓이냐고 혀를 차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절 말렸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사이가 나쁜 남편은 굳이 허락받을 필요가 있겠냐고 했지만 전 저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완벽하게 단절되길 바라진 않았거든요. 그런 시아버지께서 달라지신 건 정말이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웠어요. 그렇게 싫다고 하시던 시아버지께선 절 갑자기 집으로 들이시더니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전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그 큰 사업을 하는 집안이란 말이지? 아버지께서 수완이 좋으셔서 외할아버지 때보단 규모가 많이 커지긴 했어요. 외할아버지도 늘 아버지를 칭찬하셨죠. 그런데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내가 들은 것이 있어서 말이지. 한국에 눈을 돌리신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오셔서 직접 둘러보실 생각이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아버님, 그런 소식은 어떻게 아셨어요? 기한 우리 집 장남이 대리일 사위로 가야 한다는데 내가 그런 것도 모를 것 같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불러서 저희 가족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기에 무슨 일인가 해서요. 확인하는 거야, 확인. 그래서 결혼식은 어디서 할 생각이냐? 설마 일본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제 질문에 시아버지께서는 말을 얼버무리시며 화제를 돌리셨어요. 전 당연히 한국에서 하고 갈 생각이라고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결혼식은 어디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지만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해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찾아와 문을 두드린 것에 마음이 풀리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의 행동이 180도 달라지신 건 분명했어요. 저한테 나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신 적이 전혀 없던 사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모르는 것들을 동서에게 물어가며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서들에게도 형님으로 모시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전 의아했지만 결혼 승낙을 받았으니 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기어코 이 집으로 밀고 들어올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형님 대접 받고 싶으면 처신 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난 형님 대접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같은 며느리끼리 꼭 그렇게 지낼 필요가 있겠어요? 같은 며느리라뇨. 어떻게 우리랑 같을 수가 있어요? 꿈도 크지. 동서들은 저와 자기들은 엄연히 다르다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 상식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맏며느리면 제가 더 윗사람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곤 혹시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망설임 끝에 솔직하게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내용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는 것이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동안은 남편에게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얘기였어요.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의 혼외자였습니다. 원래 시아버지와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는 약혼 관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다소 거친 행동으로 어머니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사실을 안 남편의 외가에서 파혼을 선언한 것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아버지께서 강제로 어머니와 관계를 가지셨고 그 때문에 태어난 쌍둥이 자식이 바로 남편과 형님이셨어요. 어머니는 남편과 형님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에 시아버지께서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 서방님 둘을 낳고 살았다고 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이런 사실들을 20살이 돼서야 알았다고 해요. 집에서 그만큼 쉬쉬하고 입단속을 한 덕분이었죠. 남편은 숨길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당연히 저도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하지만 전 길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지 이 남자의 과거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혼외 자식이란 점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친척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돌아가신 어머니나 남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지켜본 남편의 성품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셨죠.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저와 남편은 무사히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희 집안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꼼꼼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인정하실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죠. 남편은 일본에서의 생활에 점점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반면 한국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들어갔죠. 명절 때나 시아버지의 생신 정도였을까요? 그것도 남편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워낙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왜 안 오느냐고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답니다. 제게 남편을 잘 달래서 데려오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면서 집안 행사에 장남 내외가 빠지는 것이 말이 되겠냐고 하셨어요. 전 마지못해 남편을 설득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 역시도 남편 못지않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동서들이 얼마나 절 무시하는지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비록 본가에서 한국인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제가 있던 곳은 일본이었고 저 역시 그 문화가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건 당연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핀잔을 주며 제게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큰 집안의 맏며느리가 될 생각을 하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 동서들을 바라보면서 전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린아이들 말이죠. 전 맏며느리라고 어깨에 힘주고 동서들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생각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전 일본에서 지내고 있고 그이도 저희 집 대릴 사위가 되겠노라 한 마당에 제가 여기 와서 콧대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뭐래요? 당연한 소리 뭘 그렇게 배려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세요? 그러게요. 누가 마음대로 하게 둘 줄 알고. 진짜 어이없네.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날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동서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제가 용기를 내서 먼저 얘기를 꺼냈지만 동서들은 코웃음만 치면서 저 혼자 살겠다고 내빼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했죠. 당시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동서들이 괜히 트집을 잡으려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말의 의미 그대로일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저와 동서들 사이인 여전히 냉랭 그 자체였어요. 제 딴에는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동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죠. 한 번은 추석이었는데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결국 비행기를 제때 구하지 못했어요. 겨우 추석 전날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갔죠. 분명 싫은 소리 하실 텐데 싶어서 전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술과 동서들 입을 막을 명품 가방을 급하게 구해서 들어갔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께선 조상들 차례를 지내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되겠느냐며 소리를 높이셨죠. 전 욱하는 남편을 말리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린 다음 준비해간 술을 꺼냈어요. 일본에서도 귀한 술인데 시아버지께서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헛기침을 하시며 슬그머니 술을 자신 앞으로 당기시고는 다음에 올 땐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차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며 저녁이나 먹자고 하셨죠. 주방에선 동서들이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전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선물을 건네며 저녁 준비를 돕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설거지를 하던 막내 동서가 수세미를 3개 내려치더니 지금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서 쏘아을 치더라고요. 고작 선물에 넘어갈 줄 알았냐고 말이죠. 이래서 사람을 들일 땐 집안을 봐야 한다는 소리가 있지. 천박하게 어디서 고작 선물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나 원참 형님네 나라에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긴 아니거든요. 하긴 반쪽짜리가 뭘 알겠어.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반쪽짜리? 그게 지금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어디 틀린 말도 아닌데 왜 발끈하세요? 반쪽짜리 맞잖아요. 한국도 일본도 아닌 애매하게 진짜 끼리끼리 잘 어울린다고 해야 할지. 그 말이 딱이네. 끼리끼리. 아주버님도 혼외자잖아? 거기다가 형님은 반쪽짜리 한국인이고 아주 천생연분 나셨어. 오늘 제가 늦는 바람에 둘이서 차례 준비하느라 힘들었다는 거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정말 미안한데 아무리 그래도 윗사람은 나거든요. 예의는 좀 갖추지 그래요. 정 가져온 선물을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두고는 방금 한 말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제게 있어서 반쪽짜리라는 소린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전 일본에서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오면서 상처받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게 마음의 상처든 몸의 상처든 말이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줄곧 이어져 온 소리라 전 그 반쪽짜리란 말이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로 견디기가 싫었답니다. 물론 이젠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라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절대 사과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주방에서의 소란스러움에 거실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셨죠. 그 소리에 사색이 된 동서들은 입을 꾹 다물곤 황급히 식탁에 던져둔 제 선물을 챙기더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달라지는 동서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꺼리찍하기도 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전 주방에 남아서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동서들은 준비는 자기가 했으니까 깔끔하게 뒷정리하라는 말만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죠. 주방 청소까지 하고 나오니 동서들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들렸어요. 제가 선물한 가방이 꽤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았죠. 이거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크라인이지? 세상에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대? 돈 좀 있다 하는 집안 딸이라고 하더니만 진짜 부자인가 봐요. 그이가 그러는데 이번에 한국에서도 사업을 크게 할 생각이라서 아버님이 엄청 노리고 있다던데요.
노려서 뭐 하시게? 한몫 크게 챙겨보시려고? 아버님은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시는 건지 모르겠네. 아유.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부지런히 긁어 모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형님 말이에요.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아주버님 같은 사람을 선택했대요? 고작 혼을 자라니. 저라면 절대 그런 선택 안 하죠.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 가방 너무 예쁘잖아. 보는 눈은 있나 봐. 형님도 참 너무 좋은 티 내지 마세요. 기고만장할라.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입을 놀리며 남편과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가방은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에서 참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구나 싶었죠. 저 역시 두 사람을 속으로 욕하면서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차례를 지내고 저희 부부는 일이 많이 밀려있다는 핑계로 급하게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저와 동서들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전 시댁과 얽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아버지께 드리던 전화도 점점 뜸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오신 시아버지께서 겨울 휴가를 일본에서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생각이니 공항에 나와 있으란 말을 하시는데 남편은 눈에 띄게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왜 일본으로 오시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전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말하며 그런 남편을 달랬습니다. 전 부디 큰일 없이 잘 넘어가길 바라기만 했어요. 하지만 가족여행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 고즈넉한 별장으로 시댁 식구들을 모셨어요. 공항에 리무진까지 보내는 등 나름 이벤트적인 요소들도 준비를 했죠. 이런 저의 행동에 서방님과 시아버지께선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셨지만 동서들은 내심 놀랐는지 눈치 보기 바쁘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한 서방님과 아버님은 노천 온천에 깜짝 놀라시며 대접을 제대로 받는다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래, 우리 집안 맏며느리답구나. 이렇게 어른 모실 줄도 알고. 안 그래도 몸이 찌뿌둥했는데 온천에 몸부터 담가야겠다. 우리 맏며느리 덕분에 아주 몸이 가뿐하게 가겠어. 고생했다. 네가 진짜 마지답게 잘 처신했어. 며느리 덕 좀 보자. 편한 시간 보내세요, 아버님. 혹시 술이나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마사지사도 준비해뒀습니다. 그래, 잘했어. 역시 내 며느리네. 시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흡족한 얼굴로 절 칭찬하셨어요. 제 칭찬이 계속될수록 동서들의 얼굴은 점점 검게 변해갔죠. 전 서방님과 동서가 지낼 방도 안내하고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줄곧 긴장을 해서 그런지 금방 몸이 녹초가 되었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느냐고 했죠. 전 꼬투리 잡혀 두고두고 이 얘기거리 되는 것보단 이쪽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권해줬답니다. 저녁 시간이 돼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동서들 얼굴은 한결 아까보단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저와는 시선을 맞추려 하지 않았죠. 맛있는 요리에 기분이 좋아지신 시아버지와 서방님들은 결국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됐답니다. 사람을 시켜 각 방으로 모셔두고 나오는데 동서들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지 않고 절 기다리셨어요? 무슨 꿍꿍이에요? 우리 집안에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관심 없어요. 분명 말했잖아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어요? 믿게 해야 믿죠. 다른 속셈이 있는 것도 아니면 이게 다 뭔데요? 아버님 비위 맞추려고 아주 알랑방귀를 제대로 끼던데 뭘 노리냐고요? 노리긴 뭘 노린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한국에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미안한 일이 많아서 이번에 만회할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동서들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 설명에 동서들은 움찔하더니 제게 진정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고 연거퍼 물어봤죠. 전 몇 번이나 다짐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공증이라도 받으라고 했어요. 전 정말 시댁의 재산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동서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행동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기곤 자신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이번 여행만큼은 온전히 참아주겠노라 생각했던 전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렇게 여행은 무사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동서가 거친 손길로 절 붙들더군요. 전 조여오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이거 놓고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행패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고 살았는데 감히 우리 몫을 넘봐? 다른 속셈이 없다고 했던 말 다 거짓말이지? 진짜 사람 말 왜 이렇게 못 믿어요? 봐요. 내가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걸 탐내느냐고요? 알고 있었죠? 아버님이 유언장 바꾸셨단 사실. 전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유언장이란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미리 써두셨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 유언장에 무슨 얘기가 있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첫째 동선 사진 한 장을 내밀며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똑바로 보라고 하더군요. 사진엔 시아버지의 유언장으로 보이는 서류가 찍혀 있었어요. 그곳엔 시아버지의 재산 중 3분의 1을 장남과 맏며느리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었죠. 저 역시 처음 듣는 소리라 당황하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고요. 첫째 동선 제가 자신들을 놀린다고 생각했는지 더 거칠게 제 팔을 붙들고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모르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었느냐며 솔직히 다 얘기를 하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하지만 전 정말이지 해줄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으로 저희 부부에게 재산을 그렇게 남겨주신다고 하는지 전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시집살이 그동안 무슨 마음으로 참아왔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고? 아니 그것도 이 반쪽짜리 형님 때문에? 저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싶으면 직접 아버님께 가서 얘기하세요. 두 사람의 막무가내 더 이상 참아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 제가 동서들을 뿌리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가족들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전 두려울 게 없었죠. 전 뭐가 그렇게 무섭냐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크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후다닥 자신들 방으로 사라졌죠. 전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남편에게 가서 모든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편도 의외라는 얼굴로 제게 진짜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맞느냐고 물었죠. 전 동서들이 그걸 가져와서 따져 물었으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노친네가 노망이 났나? 재산은 무슨? 남아있는 거라고는 선산이랑 그 주변의 땅 조금인데 그 땅도 묶여있는 거라서 따로 개발할 수도 없을 텐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유언장에 쓰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공장은 동생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람? 그럼 동서들도 잘 모르고 나한테 와서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녀석들이 사실대로 재수씨한테 말을 쓸 리가 없을 뿐더러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재수씨 친정에서 가만히 있겠어? 남편은 동서들이 결혼할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종갓집에서는 함에 넣어 보내는 것이 결혼식에 입을 한복과 간소한 예물 정도가 전통이라고 하셨으며 동서들에게 혼수로는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집까지 해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아니면 충분히 받으셨다고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혼수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그렇게 혼수 준비를 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빈 껍질이라고 하면 재수씨들 친정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죠. 시아버지께서 돈 좋아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동서들을 기만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제게 화를 내던 두 동서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남편은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좋을 것이 없으니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전 내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있긴 했지만 저 역시 일이 바쁘다 보니 가족여행의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차츰 희미해져 갔어요. 해가 바뀌고 설날이 됐죠. 이번엔 미리 비행기표를 준비해둬서 일찍 한국으로 들어가선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산소에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례 준비를 하려고 시댁으로 향했죠. 가족여행 이후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지방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동서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워 보였습니다. 전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동서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할 테니까 얘기해봐요. 집에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요? 한국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주긴 뭘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땅 값싼 동정 필요 없으니까 치워요.
형님한테 손 벌릴 일 없을 테니까 신경 끄세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형님 따위한테 손 벌릴 수 없죠. 동서들은 여전히 날선 반응으로 절 밀어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전 좋은 날 웃으면서 지나가자는 마음으로 애써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저 역시도 동서들을 무시하고 제 할 일만 묵묵히 했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시아버지께선 제가 가져온 술을 꺼내시며 기분 좋게 한 잔 가득 마시곤 역시 가족끼리 모여야 한다며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제외한 그 누구도 밝은 얼굴은 아니었죠. 남편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서방님들은 피곤한 얼굴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동서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요. 그래, 둘째랑 셋째, 내가 시킨 일들은 다 해뒀냐? 네, 아버님. 아버님 말씀대로 정리해뒀습니다. 내가 일을 시켰다고 불만 품고 헛짓을 한 건 아니겠지? 설마요. 아버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해뒀어요. 시아버지께선 동서들의 대답이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시곤 저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시며 폭탄 발언을 하셨죠.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첫째야, 너도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한국으로 들어와 살지 그러냐? 그게 무슨 소리세요? 들어와서 살라니. 어딜 들어와서 살란 말이에요? 어디기는 어디야, 이 집이지. 그만하면 대릴 사위 노릇 충분히 한 것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 집안 장남 노릇도 해야지. 와서 집안 사업도 신경 좀 쓰고. 저 녀석들만 가지고는 택도 없어. 집안 사업? 우리한테 그런 것이 남아있었어요? 여기저기 빚쟁이들한테 다 뺏기고 동생들이 겨우 지키고 있는 작은 공장이 전부로 하는데요. 날려먹긴 누가 날려먹어? 나 아직 안 죽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유서 깊은 집안인데 아직 멀쩡하다 이놈아. 그러니 장남답게 행동해. 됐습니다. 이 집 장난 그만둔 지가 언젠데요. 저 이 사람이랑 일본에서 계속 지낼 겁니다. 시아버지께선 화가 잔뜩 나셔선 들고 있던 술잔을 힘껏 바닥으로 던지셨어요. 그러고 남편을 향해 밥그릇을 엎어버리셨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윽고 남편이 더 이상은 이런 행패에 무서워하던 자식은 없다고 하더니 그동안 동생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으면 적어도 양심은 좀 남아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남기곤 제게 나가자고 하더군요. 전 군소리 없이 남편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께서는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걸어선 당장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네 남편이 그런다고 너까지 내 말을 무시할 셈이냐? 어디 하늘같은 시아버지 말씀에 토를 달아 토를 달긴. 아버님,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하던 일이 있는데 갑자기 정리하라고 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이도 여기서 자리 잡았고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정리를 해요. 그럼 그 일을 가지고 한국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양가 사돈으로 맺어졌는데 그 사업 가져와서 우리 집안 걸로 만들어도 되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저희 집안 사업이 왜 시댁 사업이 되는데요? 그럼 내 며느리 내 아들이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내 거지. 그만 종알거리고 시키는 대로 해. 시아버지께서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재촉이 날로 심해졌지만 저희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응이 없자 시아버지께서도 지치셨는지 점점 연락이 뜸해지셨죠. 그러다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원래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엔 저희 부부가 일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서방님도 굳이 저희 부부가 참석할 일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이번 제사엔 모든 가족들이 다 참석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개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당연히 남편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데 뭐하러 가겠냐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선 저희 부부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니 꼭 참석하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엔 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안이 조용했거든요. 분명 제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야 하는 상황임에도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전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어디에요? 지금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아, 형님 오셨어요? 잘 됐네요. 지금부터 형님이 제사상 준비 좀 하세요. 우리는 못 가니까. 아, 지금? 아, 준비하는 건 상관없지만 갑자기 동서들은 못 온다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죠. 형님을 두고 왜 우리가 그런 허드렛 일을 했는지. 원래 그런 일은 형님 같은 반쪽짜리들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착해서 바보같이 다 하고 있었지 뭐예요. 아,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에요, 둘 다? 우리요? 우리 지금 동남아에 막 도착했어요. 허드렛 일 할 사람 따로 있는데 우리도 즐기면서 살려고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디뎠을 사람이 맏며느리라고 온갖 유세는 다 떠는데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버님 사랑 좀 받는다고 눈이 이마에 붙어서는 꼴 같지 않게. 동서, 선을 좀 넘는 것 같은데? 분명 경고했지. 말 조심하라고. 봐, 본성 딱 나오잖아. 어디서 얌전한 척 꼬리를 쳐서는.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워도 혈통을 따지고 부모가 어떤지 봐야 한다고 하잖아. 개새끼도 그렇게 들이는데 하물며 사람을 어떻겠냐고. 반쪽짜리 주제에 어디 홀라당 재산을 다 가져가고. 야, 내가 집안 행사 애써준다고 참아주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동서들은 낄낄거리며 웃더니 지금껏 자기들이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부턴 저 혼자 다 겪어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혼자서 씩씩거리고만 있었죠. 막말로 저희 어머니 제사도 아닌데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어서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문이 열리면서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한 손엔 검정 비닐봉지로 길이가 긴 무언가를 사들고 말이죠. 시아버지께선 다들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더니 저더러 혼자 왔느냐고 하셨죠. 전 침착하게 동서들과의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가 너무 나서 호흡이 진정되질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제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아버님, 글쎄 동서들이 진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죽고 싶어요. 아니, 천천히 얘기를 해보라는데 울긴 왜 울어? 둘째랑 셋째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있어? 막상 얘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오른 전 눈물을 꾹꾹 참아가며 동서들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혹시 시아버지는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지만 시아버지께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시고는 아랫입술을 일자로 굳게 담으셨죠.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긴 봉지를 만지작거리면서 따끔하게 혼쭐을 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전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시아버지께선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시더니 시간도 늦어 비행기도 없을 텐데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 권해주시는 것이라 당연히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전 근처 호텔에서 자고 일찍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선 시댁에 와서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무서운 얼굴로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눈이 어찌나 무서운지 차마 싫단 소리는 못하고 결국 시댁에 올 때마다 사용하던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온몸이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죠.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지기만 했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던 전 아침이 되면 바로 이 집을 나설 생각으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은 흘러가지 않았어요. 새벽 6시가 되자마자 집을 나설 생각으로 전 방문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손잡이가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어디 문이 고장났나 싶어서 힘껏 힘을 주기도 했지만 무언가에 가로막혀 있는 건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문을 두드리며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벽이 얇은 집이라 큰 소리가 나면 들리고도 남았을 텐데 방 밖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직 자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충전기를 챙겨오지 않아서 남아있는 배터리도 얼마 되지 않는데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전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서둘러 119를 눌렀어요. 그런데 그때 방 밖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얌전히 좀 있지 못해? 우리 아들 올 때까지면 되니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사람을 가두시다니요. 당장 119 부르겠어요. 마음대로 해봐라. 만에 하나 사람 부르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 네? 아버님, 그게 무슨...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순순히 왔어야지. 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 하여튼 여자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다른 것들도 한동안 손을 안 댔더니 컵을 상실해서는 뭐? 동남아? 감히 누구 돈으로 동남아를 가? 전 시아버지의 말씀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죠. 순간 예전의 동서들이 한 말이 떠오르더군요. 저더러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갔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의 뜻이 이것인가 싶었습니다. 문 밖에선 회초리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께선 몇 대 맞다 보면 시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문을 열고 계셨죠. 문고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죽을 것 같이 무섭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께서 흉흉한 회초리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구석으로 숨었지만 시아버지께선 음흉한 웃음을 지으시며 다가오셨어요.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면서 시아버지를 찾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아버지께서 몸을 돌리시는데 그때 전 있는 힘껏 시아버지를 밀치고 방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뒤를 따라 시아버지가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고요. 전 맨발로 미친 듯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더라고요. 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경찰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고 전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시아버지가 절 가두고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급한 나머지 일본어로 외쳤죠.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는 와중에 한 여자 경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분을 가두고 때리려고 하셨대요. 저기 저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가 감히 어딘 줄 알고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 박철기 씨 되십니까? 경찰입니다. 상습적으로 며느리 때린다는 신고가 있어서요. 때리기는 누가 누굴 때렸다는 거야? 고작 그런 일로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서장 어딨어? 당장 서장 데려와. 저도 어젯밤부터 갇혀있다가 방금 맞을 뻔했어요. 맞아요, 저 사람. 시아버지께선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셨지만 제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 두 사람이 시아버지의 팔 양쪽을 잡고는 서로 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선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끌고 가느냐며 당장 서장을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경찰들은 묵묵히 시아버지를 경찰차에 태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게 함께 가서 상황을 증언해 달라고 하셔서 저 역시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시아버지께선 자신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시며 다 며느리들이 작당을 하고 모함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나서서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자 시아버지께선 자신은 훈육을 했을 뿐 때린 적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것들이 어른말 알기를 우습게 여기기에 내가 가르침을 좀 줬을 뿐이야. 그게 어떻게 때린 게 된단 말이야. 사랑의 매 몰라? 다 가풍을 위해서 내가 훈육을 좀 했을 뿐이야. 훈육이라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회초리로 휘두르신단 말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여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면서요. 이게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시아버지께서 제게 달려들려고 하자 경찰들이 제 앞을 막아서곤 강한 힘으로 시아버지를 누르더군요. 잠시 후 남편이 헐레벌떡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돼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남긴 음성을 듣고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보니까 긴장된 마음도 풀리는 것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경찰에게서 설명을 듣고 난 남편은 다짜고짜 시아버지께 다가가서는 주먹으로 뺨을 후려치더군요. 경찰들이 미처 막을 새도 없이 말이죠. 시아버지께선 어디 자식이 아비를 때리느냐며 당장 잡아가라고 경찰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자신은 부모 없다 생각하겠다고 말하곤 경찰에게 조사가 끝나면 가도 되느냐고 물었죠. 시아버지께선 당장 무릎을 꿇리지 않고 뭐하는 짓이냐고 경찰에게 따졌지만 경찰은 그런 시아버지를 외면하곤 저를 보며 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전 앞으로 한국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제 자신에게 남은 가족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부라고 말했죠. 나중에 들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수시로 동서들을 때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혹시나 동서들이 신고를 할까 싶어서 동서들 약점까지 하나씩 쥐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사정은 있었지만 그 약점 때문에 맞으면서 아프다는 소리도 못 내고 있었는데 제가 시집을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한국에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동서들처럼 맞을 일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더라고요. 자신들만 당하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얄밉기도 하면서 저도 당신들과 같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라도 남았는지 결국엔 시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고 덕분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죠. 두 사람이 제게 반쪽짜리니 뭐니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한 것도 다 자신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저만 멀쩡한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아버지께서 저지른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붙잡아 두고 조사를 시작하니 양파 껍질 벗기듯이 죄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동서뿐만 아니라 남편에겐 새어머니가 되시는 시어머니께도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께 맞으면서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아버지께서 돈도 힘도 있으시다 보니 사람을 사서 없던 일로 수습을 하신 모양인데 이번 사건으로 그것마저 다 밝혀진 것이죠. 그것 말고도 시아버지의 악행은 끝도 없었습니다. 그중엔 저희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일도 있었어요. 곧 일본에서 건너온 사업가가 여기서 자리를 잡을 생각이라는 말로 주변 사람들을 현혹시켜 투자자들로 하여금 성금을 받아서 챙긴 혐의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억 단위가 된다는 소리에 진짜 기가 막혔죠. 아버지께선 자신을 그런 것에 연관시켰다고 분노하시며 시아버지께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시겠다고 한국 변호사까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솔직히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제게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남편을 향했던 것이죠. 물론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하셨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국 남편의 일은 넘어가기로 해주셨답니다. 원래 결혼 전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도저히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한국은 제게 있어서 고마운 나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이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시아버지의 그 흉흉한 모습이 자꾸 떠오르기만 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정했답니다. 혹시나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의 나라, 외할아버지의 나라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그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